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뒤에 내 나라가 홀로 서 있다면 마음 편히 외쳐주시게 대한 독립 만세라고. 받지 않는 것, 다른 나라로부터 한 나라로 이전받는 것. 독립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독립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되어진 이야기이다. 존재의 이유다. 독립이라는 것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같다. 독립은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독립은 내가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0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와 함께하는 세무사 이근홍입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 작가님처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등등. 세무신고는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010-9308-3011입니다. EJ 할인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다음과 네이버에도 이근홍 그린 세무를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근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만해 한용운 특집입니다. 왜 오늘은 만해 한용운이냐?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 아, 그래서? 이거 업로드 될 때 부처님 오신 날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오신 특집으로. 사실은 3.1절 즈음에 한용운 특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전쟁이었잖아요. 네, 못했죠. 그래서 뭐 늦춰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한용운 특집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한용운 이야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먼저 시사 문제 이야기 봅시다. 시사 문제 전에 지난 방송 언론에 관한 거였는데, 야, 지난 방송 110만 찍었어요. 일주일 만에. 이거 다들 우리한테 와서 듣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너무 과하면 겁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얼마나 들어요? 한 300만 들어요 할 때가 있었거든.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막 노무현 특집 할 때 순수 다운로드 100만씩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스트리밍으로 포함하면 300만 들어였는데. 그때가 거의 최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낙곰수 멤버들 다 복귀하고, 네. 한때는 우리만 그냥 독주했잖아. 한 6개월 동안 계속 1위 하듯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른 팀들 복귀하고 이러면서 많이 빠졌어요. 다운로드가 한 평균 40에서 8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럼 스트림 합치면 한 200만 되나요? 그래서 뭐 누가 물어보면 150만, 200만 이렇게 대답했었지. 근데 선거 끝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집이 150만 찍고, 지금 이것도 허문도 특집이 110만 찍었거든요. 이거 또 한 300만 들어지는 것 같아. 조만간에 저의 신간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효과가 없다라는 300만의 위력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봅시다. 1%만 해도 3만 아니야? 솔직히 이 작가가 이 방송을 하면서 책 홍보에 득을 본 적이 있었나? 없죠. 내 책도 안 나가는데. 드디어 본업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요. 어쨌든 조만간에 재벌에 관한 책이 나오는데. 재밌겠는데? 3년 전에 계약한 책이야. 선인세를 3년 전에 받았어. 야, 출판사가 부처다. 출판사 부처 아니 그 출판사 나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날 특집이 아니라 출판사가 부처네. 네, 결국은 지금
벌써 원고는 제가 한 달 전에 넘겼고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을 그 겁니다. 마지막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막 이런 거 하겠네요. 작업하고. 뭐 하겠죠, 뭐 알아서. 네. 오타 보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써달라 그랬는데 내가 거절했어. 못한다. 그때 막 선거 기간인데 바빠 죽겠는데 못한다. 그럼 주로 내용이 뭐 있어요? 읽어보세요. 나오면. 아니 맛배기로 좀 몇 개 꼭지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재벌의 몰라요. 뭐 네가 재벌을 칭찬할 건 아니잖아. 당연하지. 그런 내용이겠죠. 하여튼 재벌의 뒷얘기 이런 거니까. 자, 책 나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시사 문제 해봅시다. 오늘 이번 주는 시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시사는 없고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워크숍을 광주에서 했어요. 이거는 뭐 아마 광주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처음으로 광주에 가자. 그래서 이제 5.18 묘지도 참배했고 거기서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게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말이 있어요? 연합뉴스가 또 기사를 더민주 광주서 당선인 워크숍 낙선자 비판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낙선자가 누군가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말에 의하면 초상집인데 축가 성격의 전시성 행사를 할 수 있냐? 그렇다고 민심이 더러워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럼 뭐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응? 그래도 이렇게 한번 쇼라도 보여주는 게 나은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볼 때 뭐 그분 얘기도 완전히 빗나간 건 아니겠지만 그때 초선들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돼? 좀 신선한 모습, 지금까지 남아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까지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호남 광주 하는 게 그게 난 더 불편하거든.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보세요. 아니 뭐 다른 지역에서 더민주 찍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광주의 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초리 맞았으니까 이번 초선 의원들이 다 시작을 광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광주에서 했습니다. 5.18 묘지도 참배하고 님을 위한 행진도 부릅니다. 이게 뭘 비판할 거지는 비판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비판 지점은 어디나 놓고 보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로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애매한데 이 작가가 말았던 것 때문에 나는 채무를 턴 것 같다, 부채의식을 덜었다. 내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게 지금 조심스럽고. 아니 그것도 내가 부채의식이 원래 있었다. 그거 좀 요즘에 좀 덜어냈다 말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 아니고 나는 그래도 돼. 아니, 화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듣는 청자들이 그렇게 안 들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어쩔 수 없는 되거든. 거고. 그러니까 나도 뭐 지금 뭐 몇 개 악플 달린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난 오히려요. 호남 분들한테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어. 그래도 그분들은 2번 찍어 자기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 찍어서 당선을 시키잖아. 근데 우리는 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진짜. 그리고 제대로 된 후보라도 내줬어? 제대로 된 후보도 한 번도 내주지도 않았으면서도 1번을 못 찍으니까 그래도 2번 찍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서 한 번도 당선도 못 돼, 우리는. 그러면서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맨날 밥상 뒤엎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호남에 대한 미안함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봐. 국민의당 그 사람들 다 지역주의 조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더민주가 지금까지 현역 의원들이 광주에 대해 못했다 그러면 그 현역 의원들이 누구야? 국민의당 간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 다시 찍어주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광주에 대한 부채를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 그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고 조금 틀어냈다. 그게 뭐 잘못인가? 아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들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작가 심정에는 동의를 하겠어. 우리처럼 경상도에서 정말 핍박바닥에서 빨갱이 소리 가면서 김대중의 후예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럼 할 수 있어. 뭐가 어때? 네 신조가 그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는 없다고.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따라가 주시는 그럼 거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의 발언에 대해서. 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말고 니네 둘이 생각을 얘기해봐. 뭐 저도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번에 제일 나빴던 건 사실 호남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안 줬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안 주고 자꾸 나쁜 패를 던져주고서 게임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선택권은 경상도는 있었어? 똑같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호남한테 자꾸 책임을 묻지 말라고. 아니, 내가 호남에서 책임 묻는 게 아니고 제일 잘못한 거는 하잖아, 지금. 국민의당이 지역감 조정한 거지. 그래, 그 새끼들이 하여튼 그 양반들이 나쁜 거지. 거기 어쩔 수 없이 제 눈물을 머금고 찍은 사람도 있을 거다.
눈물을 먹고 지역감을 주장하는 사람을 찍었다고?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야,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천을 개판을 해가지고, 뭐 이상한 새끼를 내려보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호남에서도 자부심과 긍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늘 적극적인,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투표를 했는데, 우리를 얼마나 족같이 봤냐고 빡칠 수가 있는 거지. 그랬으면은, 정의당 투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양양자, 이런 사람이 당선됐어야지, 최소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백문정을 당선시켰어야지, 양양자 백문정을. 그런데 싹 다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정동영이 되는 게 말이 돼? 그 논리 맞아요. 저도 지금 이 작가 말에 동의하는 게 호남에서 그렇게 분탕질 치고 지역주의 조장하고 그동안 호남에서 소 노릇을 하면서 거의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또 뽑아준 것밖에 안 되거든 지금. 그렇다고 해도 돼요. 그건 결과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택권이 너무 없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선택권이 그나마 없는 와중에 몇 군데 있는 곳에서는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온 곳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너무 빡치니까. 자꾸 저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호남의 선택을 지역주의에 따른 고립이다. 호남이 스스로 고립시켰다라고 호남을 고립시키면 안 돼요. 한 번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을걸? 호남 스스로가 고립된 거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지금 네 입으로도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선택에 대해서 그 호남의 선택이 이번에도 위대했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섭섭하다. 그러니까 옛날 갖고 부정을 털어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뭘.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의당 하는 것 좀 보자 쪽이잖아요. 어쨌든지. 진짜 야당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진짜 얘기하는 비운동권 중도 합리적인 노선이 뭔지 보여준다면은. 이렇게. 그건 국민의당 칭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당 칭찬해주고 밀어줘야지. 근데 계속 캐스팅 보트 질라고 그러고 이 중간에서 뭔가 자기네 자리 유지하려고 입속을 취하려는 행위로밖에 안 보이고 더군다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김대중 노무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심판받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방우영 회장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꼭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만들어요.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조화 정도는 괜찮다고 봐. 조화 정도 보내는 거야 뭐. 참석까지도 조금 갸우뚱해 사실은. 근데 참석했으면은 그냥 갔다 오지. 그냥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의 워딩은 고 방우영 조선일보 고문은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기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독립성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안다. 이거 정말 완전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이거. 뭐 족적이 족 같은 흔적이 족적입니까? 그치 족적을 남겼지. 그리고 기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니고 독립성이 제일 해악한 게 방 회장이에요. 그 언론자에 보장하라고 했던 30여 명 기자들 다 모가지 친 게 누군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에? 이게 뭐야 새누리당의 대표가 말했으면 뭐 그런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내가 안철수를 비판했다고 뭐 씨발 이재희가 친노니까 문 대표 박정희 이승만 저 묘소 참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깠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방우영 특집을 하려고 했어. 야 그러면은 방송 나가고 그 다음날 저기 법무팀으로 전화 올 것 같은데. 뭐 어때 씨발. 그러려고 그랬는데 일단 한용운 먼저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용운 특집이 한 3편 이상 가지 싶은데 너무 방대. 하여튼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고 방우영 특집을 한 2편에 걸쳐서. 뭘 2편씩이나 해? 그거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방우영 회장이 건드린 여자 말해도 그러니까 밥 얘기만 해도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허문도 특집 했잖아요. 네. 허문도는 우리가 다룰 급이 아니다라는 게 이 작가의 지론이었습니다. 근데 난 의외인 게 방우영은 2편을 한다? 우리 벌써 조중동도 했는데 방우영은 2편을 한다? 그것도 그만큼 약간 좀 폐악을 끼친 놈이니까. 그렇지. 너무 죄송합니다. 네. 폐악을 끼친 사람이니까. 사실 이 조선일보 1등 신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방우영이 1등 만들었거든. 그 1등 어떻게 1등 만들었어? 친애가 부스 늘리고 작업하고 그런 거 아니야. 방우영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우영 특집을 미리 이의제에서 잘 하지 않는 미리 예고 해드리겠습니다. 방우영 특집하면은 야 저기 전국에 있는 룸사롱에서 저기 협찬 받아도 되겠다. 야 무슨 제보나 이런 것들. 그거 뭐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야 방우영을 좀 빨리 하지 그랬냐 그럼 차라리. 이번에 죽었는데 뭘 그래? 하긴. 근데
저번에 허문도 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씨 이거 했던 것도 뭐 하지 그랬는데 이 작가가 이 사람 이렇게 맞추는 촉은 없는데 가는 사람 맞추는 촉은 있는 것 같아. 허문도 하니까 방명이 갔어. 그러니까 그 지난 방송 얘기하면서도 허문도를 한 게 진짜 얻어 걸린 것도 좀 있지. 뭐 요번에 그 저기 방우영 죽은 거부터 해가지고 언론하고 환경이나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왜 저번에도 YS 가시기 전주에 했던 게 그 YS 때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방송하고 딱 일주일 만에 가더라고. 네, 그런 촉이 있다니까. 좋은 촉은 아니야, 씨. 그러니까 사람 올리는 촉은 없는데 사람 보내는 촉은 그치, 사람 가는 촉은 있어. 하여튼 우리 갬블러 같은 촉이 있잖아. 쪼는 맛이야? 그런 거 잘해. 프로야구 이런 것도 잘 맞춰. 그 외국처럼 그렇게 합법화 됐으면 난 때부자 됐을 것이요. 아 진짜? 그럼 프로 갬블러로? 그럼. 자, 그리고 아까 이불 위한 행진곡이 나왔는데 이불 위한 행진곡이 뭐 북한을 찬양하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여기서 말한 이미 김일성을 찬양하는 의미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토론회에서.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한다고 얘기하고 또 안타까운 건 이불 위한 행진곡이 올해도 불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올해 5.18도. 참 보훈처가 뭐하러 있는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사실 바로 잡아야겠죠. 예?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정권이 빨리 교체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참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불 위한 행진곡이 북한을 위한 김일성을 위한 곡이라는 말이 주장이 21세기 대명천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아직도 북한에서 내려보낸 특수부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라고 떠돌고 다니는 언론사들이 아니, 있어요. 이번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 무슨 뭐 김대령인가 이대령인가 그 사람 그 자기 보고서에 또 그렇게 썼어요. 그것도 또 똑같이. 그리고 그 기사를 그대로 퍼가지고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일일이 다 대응해봐야 거기만 키워주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실제로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하기야 무슨 뭐 더민주에서도 이불 위한 행진곡 같은 건 뭐 운동권 노래니까 무슨 선거 송에 하면 안 된다 여기 주장한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니 뭐 씨발 참. 아니 이 작가가 좋아하는 그 양반? 아 그리고 참 내 이불 위한 행진곡 나왔으니까 예전에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으면서 5.18을 강릉에서 빼자 그러지 않았나? 맞다. 그랬어. 아유 참.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학교 인트라넷에서 그 기사를 퍼가지고 5.18은 이제 북한의 특수군이 보낸 거다라는 기사를 막 퍼가지고 게시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있다. 뭐 광주 미저운동 단체라든가. 거기다 그냥 신고하면 되나? 그럼요. 뭐 유가족 단체라든가 뭐 이불 위한 행진곡 만드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황석영 씨라든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뻔때를 보여서 좀 발본 생활을 해야 다시는 있다고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지. 인실조스를 보여줘야죠. 그럼요. 그래요. 오늘 뭐 시사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마흔의 한용운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고민을 왜 해? 좋은 구매 조건 찾아서 사면 되지. 그러게 좋은 구매 조건 찾는 게 쉽지가 않네. 그렇긴 해. 이것저것 귀찮은 일 투성이지.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가 있었지? 인터넷 포털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자동차 판매사, 금융 전문가와 함께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포털 사이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또는 새 사람으로 검색해주세요. 법인 사업자는 절세 효과도 톡톡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뭐 김구 선생이나 이회영 선생 제외하면 굉장히 유명히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은 잘 안 했죠. 우리는 좀 이렇게 안 알려진 분들을 위주로 했죠. 그리고 이회영 선생은 뭐 많이 알려졌네. 아기야, 뭐 그렇지. 김구 선생 제외하면은 알려진 독립운동은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역사책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고 도서관 가면은 자료가 많고 이런 분들을 우리까지 구태여. 우리는 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좀 알려주자. 이런 의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선거 때도 알려진 사람보다 안 알려진 분들을 모신 거고, 우리는 원래 그래 스타일이.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알려지는 분들은 김구 선생 제외는 하지 않았는데, 한용운 선생이나 이육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재조명을 한 100번, 1000번 해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모자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 만해 선생하고 육사 선생은 언젠가는 하겠다. 계속 근데 딜레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또 우리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빼면, 부처님 오신 날을 1년밖에 또 못 보내. 그 이후에는 이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다. 좋겠네, 이제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도 많겠네.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까칠해? 자, 그래서 한용운 선생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는 뭐, 종교학자니까, 혹시 우리 방송에서, 모르겠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하게 되면 이야기 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뭐 한용운 선생의 생애를 좀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용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작가, 이 작가는 시 좋아하나? 저 시 엄청나게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왜 5.18 사진전 보고 확 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갖 서적을 다 탐닉하고 탐독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시집이 포함되지. 그럼 뭐 김소월 시집이나 다 봤을 텐데, 나는 정말 한용운 선생의 시가 제일 좋았어. 진짜. 다른 그 수많은 시보다. 확. 그래서 한때는 한용운 선생 시를 거의 다 외우고 다닐 정도였어요. 12살, 13살 이럴 때. 그걸 어디다 써먹었어? 그냥 혼자 외워요. 혼자 뿌듯해하고. 그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누구 여자친구한테 말하나? 뭘 하나? 씨발. 아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어떤 음악 들으면서, 이 음악의 정말 이 시적인 구절이 정말 나의 가슴을 적시내하면서 혼자 만족하고. 그래, 혼자 너는 그런 감수성을 여자한테 풀어도 모르겠지, 이 새끼야. 아니, 개새끼야.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왜 우리 때 같으면 지금이야 좀 드물지만, 이성 친구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그거 따로 있어. 홀로서기 이런 거. 맞나? 그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어. 아니, 제가 이 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글을 가장 잘 쓴다고 의미하는 것은 시를 잘 쓰는 거다. 말을 다 꽉꽉 채워놓지 않고 그 은유와 그리고 비유로 짧은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쓰는 글이다. 그래서 왜 성경에도 있잖아요. 시편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고 사서삼경에도 시경이라는 곳이 엄연히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한용운이라는 사람을 한 가지로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인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도 있겠지만 문학가라는 말로. 근데 한용운의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구도자적, 그리고 개혁가적, 근대 운동가적, 그리고 사상가적, 독립운동가적,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고독하고 굉장히 다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네. 한용운 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예요? 하나만 꼽아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한용운 씨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복종. 네. 낭독하세요. 낭독까지는 못하는데. 하세요. 해봐. 뭐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그러니까 쭉 해보라고. 사실은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한용운 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야, 그게 미리냐? 나 열심히 오고 있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찾으라 그래가지고. 뭘 찾아? 원래부터 좋아하는 거 한 갖고 오면 되지. 근데 한용운의 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근데 공부를 신식학문을 공부한 적도 없고, 하나 공부했다가 절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하고 이런 게 다잖아. 그런데 그 문체, 그 화려한 단어 한번 보세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왔던 시들 중, 이때 나왔던 문학들 중에서 지금 읽어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내용들이죠. 읽어볼까? 복종, 만해,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졸라 에로틱하지 않니? 너무 야해. 네가 읽으니까 그래. 아니, 이거는 정말 매족 퀴즈 뭐지 세디즘 뭐 그런 거 막 다양한 함축적 의미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내가 야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야하다는 게 되게 성적으로 자극적이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에로틱하잖아요. 되게 좀 사랑이라든지 뭔가 끈적하면서도 은은한 그게 있어. 네가 그쪽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물론 그렇지. 거기에 다친적인 의미가 한용운 있지. 씨를 읽어놓고 애를 갖다 졸지. 이상한 애를 만들어버렸어. 아니 근데 에로티시즘이 죄야? 아니지. 아니 그거야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너의 에로티시즘이 죄야. 왜? 너 저번 방송에서 괜히 박근혜 뭐 이쁘다 그랬다가 앞으로 다니는 거 봐봐. 아니 사진 보고 사진 잘 나왔다고 내가 아까 이 작가한테 그 얘기 한 거야. 너도 참 네 기분 내가 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 복종의 상대가 누구냐? 그것도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를 보고 나서 감명받아서 박상철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나왔다는. 자, 세작 혹시 있나? 저는 이 시를 여행 다닐 때 사찰을 가는 거 좋아합니다. 유명 사찰들에 가면 나무 목판에 이렇게 시를 적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전시를 해놓거나. 거기 가면 늘 이렇게 단골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한용운의 인연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네요.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주지 않음을 노여워 말고 이만큼 좋아해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 원망치 말고 애처로운 사랑이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님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렵니다. 이 시는 님의 침묵이 없는 시 같은데 다른 시집에 있는 시 같은데. 네, 딴 데 있습니다. 저는 나룻배 행인을 좋아해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룻배를 부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인이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용운 씨에서 이렇게 직칭이 된 그 의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님, 그다음에 어떤 대상 연사를 놓고 정말 다양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조국도 되고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도 되고요. 간만에 감성 돋는다. 그럼요. 그렇죠. 숨이 쌍가는 기법 아니야. 은유와 의인법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그냥 시대로 좀 이해하게. 왜 시에 맨날 이런 거 씨발. 시를 감상을 해야지. 왜 시에 들어가는 화법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냐고. 뭐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기 작품이 어떻게 교과서에 시험을 나오는가. 다 틀렸다잖아. 그럼 원래 작품이라는 거는 창작자의 손에서 떠남과 동시에 전적으로 독자나 청취자들의 몫입니다. 왜? 우리 고3 때, 우리 때는 본고사 있었잖아. 있었죠. 네. 근데 본고사 대비 문제집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본고사 대비 국어 문제집 보면은, 안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기 구석에 있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실리는 저기 구석에 있는 거. 그런 거 찾아가지고 막 시험 문제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참, 그거 보면서,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해의 시 중에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해의 시는 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다 하지 않았나? 일찍 읽어주고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아직 옛날에 테이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 신앙송집 같은 것도 있고 그랬죠. 요즘은 진짜 그런 게 없다. 다 사라졌지. 신앙송이나 무슨 이렇게 오디오북 같은 거. 옛날에 테이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거 낭만 있는데. 다 선물로 보내주고 여자한테. 예전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 많았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집에 오랜만에 집에서 김수영 시집이나 좀 몇 개 봐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9년 고종 6년입니다. 음력 7월 12일, 양력으로는 8월 29일 날 태어났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부친 한응준과 어머니 온양방씨 방씨? 아씨. 박씨 아니었어? 방씨. 방씨야? 방흥호 온양방씨 아니야? 그런가? 방우영이 온양방씨 아니야? 이거 연결 일단 봅시다. 이 사이에 차담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출생지에 대해서는 홍성군 서부면 용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라는 이야기가 있고 홍성군 구항면이라는 설도 있고 설이 다양해요. 근데 3.1운동 직후에 경성지방법원 예심기 예심판사 나가시마 유저의 조사를 보면 만해의 출생지는 충남 홍성군 홍성면 남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선생의 행적을 집요하게 파고든 손재학의 자료를 보면 선생의 고향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공리 491번지 박철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홍성은 그러니까 이것 봐도 아니 정말 우리의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민족 지도자 아니야. 근데 어디 태어난지도 잘 몰라. 그치, 잘 모르지. 이러니 참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기록이 없는 예전엔 기록을 많이 했는 국가인데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조선이 한 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잘 돼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도 조선보다 못한 것 같아. 조선을 또 위대한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위대한 측면도 있고 안 위대한 측면도 있지. 그래요. 자, 이 홍성이라는 곳은 굉장히 위인들 많이 태어난 동네예요. 최영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물론 최영도 재평가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리고 성산문 사육신 한 명이었죠. 또 독립운동가 김자진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또 김자진 장군 얘기하는 게 또 복잡해지네 또 이거. 뭐가 복잡해져요? 김을동 얘기를. 김을동 얘기는요.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왜 김을동이 김자진의 손녀가 맞느냐. 직계가 맞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팬카페에도 썼고 또 지난 방송도 얘기했는데요. 그런 거 다 때려치우자고. 독립운동가들의 증언이라는 거 다 때려치우자고. 다 때려치우어도 김자진 집안에서 걔 우리 새끼 맞아라고 인정했는데 김도환을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 데리고 왔든 주워왔든 어쨌든 그 집안에서 인정했잖아. 에? 인정해서 키워왔는데 뭘 자꾸 다른 사람들 아니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어떻게 씨발 김자진 집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이해가지. 왜 안 갑니까? 캄다운 혈압으로 간다. 왜 그래 너 오늘따라 뭔 일이 있어? 짜증나서 그래. 아니 당시에 언론 기사도 그렇고 독립운동 같이 김자진하고 같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김구도 김도환을 구명운동 하면서 이유가 김자진 아들니까 살려주라 그랬는데 이 지금 갖고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오히려 그거 먹히라는 거예요. 그 안동김씨 집안에서도 인정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때려치우자고. 때려치우고도 이 김자진의 아내 되는 분께서 맞아 그 새끼 내 할머니 된 김자진 어머니가 김도환이 내 새끼 맞아라고 인정했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냐고. 그리고 떨어지셨잖아.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떨어뜨려요. 당신같이 조상을 욕되는 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아직도 유현용 그 사람들 얘기했는데 유현용 그 사람 도망갔다니까. DNA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좀 확인해 보시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저기 또 혈압 올라갔네 저거. 그 얘기를 왜 다 했는 얘기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김자진은 만해보다 10살이 어린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최영, 성산문, 김자진, 만해 그 성정이라 그럴까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지기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 동네 동네의 기운 뭐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동의 4대 천왕. 어떻게 생각해? 안동이라는 곳이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그래서 항상 늘 얘기하잖아. 아니, 그러면서 내가 내가 어제 안동 칭찬했어. 맨날 깠지? 선거 족같이 한다고. 근데 내가 이래, 우리 TK 욕할 때는 가만히 있고, 호남 한마디에 또 그 말을. 알았어. 캄다운. 잘할 때는 잘한다고. 알았어, 캄다운. 거지. 근데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 왜 우리 약산 특집 했을 때도 약산이 자기가 밀양에서 공부하고 이랬던 거 다 조상들의 기운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사람 있고 우리 고장에 이런 거. 그러니까 안동에도 주위에 친척들 다 독립운동해.
예? 이석주 선생 집안이랑 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보이는 거지. 그 밀양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밀양도 마찬가지죠. 뭐 김원봉 옆집이 바로 윤세주 집이었는데. 왜 나도 강원도 횡성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 3.1운동 강원도 내에서 3.1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데가 그 조그만 횡성이었는데 우리 동네가 3.1운동 강원도에서 굉장히 크게 했던 동네다라고 계속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걸 되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또 예전에는 이제 교육이 동네에서 아름아름해서 교육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강하게 심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구전이죠, 구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원주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화 운동 뭐 많이 그렇죠. 했던 동네니까 그 기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왜 그래 근데? 하나는 됐잖아 그래도. 그러면 참 이게 어릴 때 교육, 그 가풍, 그다음에 동네 환경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뭐 각박한 동네에 자라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또 그 보고 자란 게 다 그런 걸 거 아니야. 목동에서 남밖에 모르는 교육받고 자라는 애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목동 욕했다가 욕먹어라. 또 이제. 근데 뭐, 그런 가르침은 부모들이 각자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호남 같은 경우에는 또 동학농민운동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떤 지기, 뭐, 지운,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홍성은 그런 동네였다. 만해 어렸을 때 이름은 유천이었고요. 본명은 정옥입니다.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자가 두 개를 같이 쓰더라고요. 만해가. 네. 네. 그러니까 일만 만자하고 네. 그 불교 만자할 때 만자 두 개를 같이 쓰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니 그 같은 뜻이기도 하고 또 불교적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 만이라는 글자가 숫자적으로 그냥 1만이라는 그 아라비아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일종의 무량대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형은 윤경이라고 있었는데 형하고는 19살이다 나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늦둥이지 뭐. 예.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형하고는 영 사이가 안 좋았대요. 예. 사실은 아들이지만 동생 같잖아. 옛날엔 조언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늦둥이 만해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야, 근데 형이 19살 차이면 형이 아빠 같겠다. 형이 더 키우고 뭐 이러고. 그런 거 막 우리 집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이만큼 차이 나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님 그리고 조카, 창국과 순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안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느 기록에는 그냥 촌부였다 아버지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만해의 집의 태코가 가난한 집 빈가로 불렸던 것을 보면 몰락한 양반이었던 아니면 원래 못 살던 농부였던 간에 가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태코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집안의 아낙네를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성댁 어디댁 그렇죠. 우리가 신사임당 하는 게 그 사임당이라는 말 자체가 그 건물의 이름이거든요. 그 신씨 부인이 살던 그 집 이름을 건물 이름을 사임당이라고 했고 그 허균의 누이 허난설원 난설원도 집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코라든지 당호를 여성의 이름에 붙이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태코는 지금도 시골 가면 써요. 아직도 뭐 안동떼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시집온 오기 전에 살았던 곳 그걸 써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맞아, 우리 외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 외가 쪽이 이쪽이거든요. 홍성 이쪽인데 그냥 그 장례할 때도 보니까 홍성윤 씨로 돼 있어. 이름이 없었어. 예전에 그 야망의 계절이 뭐였더라 그 이덕화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남능미 씨라고 왜 후덕하신 분 파주댁이었잖아. 야망의 세월. 네. 야망의 세월. 그거 재밌었는데. 그래, 파주댁. 그리고 원래 이제 태코는 어머니 태코는 옥골댁이었답니다. 옥골에서 시집 와서 옥골댁이었는데 이렇게 안 부르고 빈가댁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확실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홍성 자체가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가. 자, 그의 명작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당신을 보았습니다에 나오는 구절. 이 구절도 어렸을 때 가난의 경험에서 나온 자전적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박사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시를 한번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소리 좋을 세장 놔두고 지금 침샘을 떼는 나한테 왜 자꾸 시를 읽게.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신 후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았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이죠. 예.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시 좋네요. 아, 뭐 다 그냥 말 그대로. 명문. 참 대단합니다. 아, 이거 두 번째 보세요. 나는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딱 우리 때 이제 그 탄압받던 내용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 종교적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사상과 인권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시에 너무 많은 게 참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논문으로 쓰려고 그래봐. 예? 그런데 그냥 시 몇 줄에 다 담아버리잖아. 마지막 시도 멋있네.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절대 우리한테는 이런 글이 안 나오죠. 우리 그냥 작정하고 술만 먹지. 그렇죠. 우리는 누구 까는 글에서만.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무슨 대담한 일을 아니면 좀 내가 꿈꾸는 일을 할까 아니면 이렇게 좌절하고 술을 마실까 하는데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당신이 누구냐? 뭘지 모르지. 많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조국의 독립 뭐 새로운 시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서 부친 한흥주는 청주 한시로 한명회의 동생 이양공 한명진의 19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촌부였죠. 이렇게 보면은 양반이기도 했던 거지 뭐 양반의 가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한 명의 집안이라고 보면 뭐. 그리고 1차 동학농민전쟁 때는 토벌군으로 첫째 아들과 함께 징집되어 일본군 지휘하에 편제된 장어영 소속의 교도중대 관주로였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 그 전에 그전 기록이나 지금도 한용운 전기 같은 거 보면 아버지와 형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썰이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하셨다. 네. 그래 그거를 다 한용운이 받아들이고 조국의 독립감 이렇게 했다고. 네. 굉장히 신화하죠. 한용운을 굉장히 신화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개화사상에 눈을 떠가지고 동학농민 운동에 동학농민 전쟁에 참화를 보면서 그런 뭐 방골기지가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써요. 네. 북한에도 그렇게 썼는데 우리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사실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동학농민 전쟁에 참여하긴 참여했지만 농민군 소속이 아니고 혁명군 소속이 아니고 토벌군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시기상으로나 뭐 이제 안 맞죠. 네,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아버지하고 형이 그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한용운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맞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EJ 하면서도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과도한 신화와도 경계는 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칭찬하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비판하는데 좋은 일이 더 많으면은 좋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으로 칭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도 누가 그러더구만.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자꾸 그러냐고. 나 안 깨끗해. 누가 내가 깨끗하대? 근데 열심히 사는 거지 뭘. 그냥 오버하고 신화시킨 그런 역사적인 내용은 저 김사과 노래하면 충분하지 뭐. 왜? 김사과 노래 하나 들으면 딱 몰라 그 노래? 홍서범 노래? 알아.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랩. 그 내용 보면 무슨 뭐 몇 살에 무슨 뭐 무술 독파하고. 아니 대한민국 전기가 다 그래.
그러니까 위인이 안 나타난다는 말도 있어. 아이고 다 위인이라서. 외국의 전기를 보면 어릴 때 다 멍청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맨날 실패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는 막 일단은 그 태몽부터 비범해. 위대해야 돼. 위대하고 막 씨발 달 뭐 햇님 뭐 그걸 품에 안았느니 용이 승천하니 그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2살 3살 때부터 천재였고 맨날 이래. 그러니까 애들이 전기를 읽을 때 에이 씨발 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 포기론이야?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앞에서는 뭐 동네에서 이런 위인들의 구전들을 뭐 얘기해주면서 했다 그러지만 이게 위인전이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사상을 강요하는 순간에 저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인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사실 이순신 장군 성역이잖아 대한민국에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약간에도 비판하면 난리가 나는데 사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난중일기 이런 게 보면 어쨌든 뭐 여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별 지랄을 다 해. 참다. 너무 정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뭐 도덕적이랑 뭐나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민비 쌍년 말고도 부족하니? 아니, 민비는 원래 그런 거고. 갑자기 또 민비 얘기 자꾸 꺼내 그래. 씨발 자꾸 혈압 올라갈 때 혈압 얘기하는 거. 아니 얘 오늘 이상하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얘가 지금 뭔가 자꾸 건드리려고 그래. 무슨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무슨 도발하려고 그래 자꾸. 근데 뭐 민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방송에서 다 했으니까 뭐. 난중일기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난중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아프단 내용이에요. 네. 이순신 장군이 무슨 철의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했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나약했고 되게 여기 신체적으로 고통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뭘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표현하려고 늘 완전 무결하게 표현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백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 그것도 민백 씨 할 때 그런 얘기였어요. 마지막이 불행했다고 비참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인생을 전체를 미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박정희가 그랬고 민비가 그랬고 사도세가 그랬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뭐 사도세자는 왜 또 사도세를 건드냐고 막 그러는데 역사적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조가 자기 아버지 기록을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만 해도 얼마만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도세가 진짜 왕이 됐으면 연산군보다 더한 폭군이 될 수도 있었어. 요 책은 다시 이 작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요 최근에 다시 분석 나온 내용들은 그 사도세자 미친놈 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영화 있었잖아. 송강호 주연. 사도. 굉장히 걱정했거든. 근데 난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또 나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또 그럴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그런 드라마가 예전에 TVN에서 하나 나왔었고 그랬었나요? 네. TVN에서 한번 갑자기 사도세자를 국국의 영웅이야? 죽인 척한 다음에 뭐 칼을 들고 나가거나 막 그랬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그 탓은 영조 탓이 컸다고 봐요. 어쨌든 가네. 그래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촌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록을 보면 한용운의 증조부가 철종 13년에 숭정대부 교지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농사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반의 피가 있었고 한용운한테 증조부니까는 이 아버지한테는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공부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농사는 지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영특한 둘째 아들 한용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줬다고 합니다. 한용운의 해고를 직접 들어봅시다. 나는 선친에게서 조석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다. 선친은 서책을 읽다가 가끔 어린 나를 불러놓고 역사상 빛나는 의인, 걸사의 언행을 가르쳐 주시며 세상 형편, 국내의 정세를 알아듣도록 타일러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는 사이에 내 가슴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나도 의인 걸사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이 교육의 영향인 것이죠. 이게 정말 이게 밥상머리 교육 아니야 이게. 저는 그 좋은 얘기만 들어주는 거죠.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애 소설을 읽는 것도 그냥 두었는데 당시가 아직 유학이 꽉 잡던 시대 아니야. 근데 이 잡설이야 연애 소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뒀다 그래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 성리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잡글들 그리고 이제 사문난적하는 글들을 읽으면은 굉장히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허용했다. 그럼 굉장히 분위기가 자유로운 집안 분위기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막 책에 막 빠졌을 때 만화책도 엄청 봤거든요.
다 도움이 된다고 봐, 나는. 어쨌든. 책은 도움 된다고 봐. 그래서 만화책 되죠. 본다고 해서 뭐 나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만화책이 다른 정말 일반 독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다락방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야설이 있더라고. 조선시대 그 야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그 표현들이 너무 찰지고 좋아서 많이 외워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이 써먹었지. 이해가 안 됐는데 씨발 어떻게 그게 찰지고 좋은 건지 알아? 아니, 혀에 감기더라고. 자, 어린이 위인전 이런 데 주로 쓰여지는 한용운의 초년 이야기 중에 의병에 가담했다고 하거나 동학 농민운동에 갑오농민 전쟁에 투신했다거나 홍주 호방을 습격해서 천냥을 탈취해서 군자금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의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그러니까, 신화의 가능성이 높다. 천냥을 탈취해서 군장을 썼다는 것은 한용운이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 고은 시인이 한용운 편전을 썼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1894년 2월 전봉준의 일천 농민군이 전라도 고부 만석보를 파괴하고 군화를 점령한 사건이 제1차 봉기인데 이때 호소의 북접 최시영 교도들은 무장봉기를 보류하고 있다가 제2차 봉기인 10월에는 원한을 넘어서 척외 양창의의 항일 정치 운동이 되었다. 제2차 봉기도 1895년 1월을 전후해서 사실상 폐산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1896년 동학의 홍주 봉기에 가담했다는 통설은 맞지 않는다. 홍주 호방을 습격하여 1000냥 또는 3000냥의 군자금을 탈취했다는 사실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1차 봉기가 1894년, 2차 봉기가 1895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1896년에 이 일을 했냐 말이죠. 안 맞다는 얘기죠. 더구나 아버지 응준이 일본군 지휘하에 새로 편제된 장어령 소속의 교도중대 밖에 없는 관군 규모에도 이르지 못하는 일개 홍주 아문의 극소 규모의 중군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가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험을 했을까? 이런 추측은 불가능하다. 이게 고은이 쓴 거고. 예, 고은 선생이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그 한용운 선생이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또 아버지와 형이 의병에 참가했다가 1896년에 사망했다는 얘기도 전기 의병, 중기 의병이 일어난 1896년과 1906년과 동학농민군 토벌과 관련된 핵목사로 차정된 1894년의 시기적 내용으로 봤을 때 무리가 있고 그의 형 윤경은 1929년에 사망했다고 그래요. 시기상으로 굉장히 널뛰고 맞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한용운은 6세 때 서당에 입학해서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1년 만에 서상기를 한문으로 독파해서 스승과 동네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서당 입학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는, 한글이래. 한문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만에 독파해갖고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천자문 이런 거야 뭐 몇 개월 만에 뗐겠지. 그렇죠?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한글 전형과 한문 혼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헌재에도 올라가 있고.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글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쨌든지 한글이란 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남아있지가 않아. 만약에 순수한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가지고 쓸 수 있다면 그게 좋겠지.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한문에 있는 그 한 글자에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은 어휘력 확산이나 그런 실용에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지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이 한글을 지키는 것이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 문화까지도 인정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은 한용 병기 쪽을 계속해서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기록, 그러니까 뭐 앞으로 우리가 뭐 한글 쓰는 건 우리 한글 고유성을 지키는 건 맞고, 근데 기간 동안 우리한테 남아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한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한자로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모든 기록들이. 그럼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문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한자를 알므로써 중국과 일본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길이 열리는데 그걸 못하러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못하러 포기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EJ가요, 한자를 몰랐으면요,
이 방송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했던 자료 보면 다 한자예요. 일제시대 자료라든가. 그리고 뭐 국회, 지금 요즘 나오는 뭐 국회의록은 다 한글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다 한자였거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저는 한자도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문. 한문도 우리나라 말이다. 다만 표현을 한글로 하냐 한자라는 차이지.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고부 갈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냥 그거 중국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말인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표현할 때도 사실은 어휘력도 애들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고부라고 얘기하면 고부 갈등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한자로 시어미, 고, 며느리 부, 칡갈, 등나무 등. 갈등이란 말 자체가 그 등나무하고 칡넝쿨이 막 이렇게 얽혀내가는 거를 표현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찬반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고전들 있잖아요. 사소오경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그런 우리 고전 읽으면 좋잖아. 그 고전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이기도 해요. 한자를 읽는다는 것. 저는 추천드립니다. 영어보다 한자 가르치세요. 어린 아이들의 영어도 좋지만 저는 한자 가르치는 거 매우 추천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 예전에는 전혀 이제 한자를 안 배웠잖아요. 우리 때까지 배웠나? 그 이후로는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때는 한자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안 배운 것 같으니까 애들한테 그 과도한 학습량을 부담한다는 거야. 영어도 하고 무슨 중국어도 하고 또 피아노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제 한자까지 배우는 얼마 전까지만 또 한자 열풍이 불었거든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그러니까 학습량은 아직도 마법 천자문 되게 유행일걸.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토론할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여름방학이나 그럴 때 서당 같은데 한두 달 보내가지고 붓글씨도 좀 배우고 좀 뭐 소학 같은 것 좀 소학을 간단히 익히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익혀가지고 돌아오면 굉장히 인생에 도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한자는 정말 좁빠지게 외워봐야 다 까먹어요. 돌았으면 까먹어. 요새는 F9 누르면 다 나와. 그거를 쓸 일이 없지. 그거를 써가지고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 5편 찾아가가지고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한자로 된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강제해서 뭐 외우고 이런 것보다 책을 많이 보면.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되지 않겠어요? 제가 2급 가지고 있거든요. 2급 가지고 있는데, 2급이면 2350자야. 천자가 넘어? 저는 한자 능력 시험 채점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 하나도 못 써요. 거의 못 써. F9 누르면 나온다니까? 읽을 줄 알면 되는 건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금방 잊어먹는데, 안 쓰면 잊어먹게 돼 있거든. 안 쓰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강제는 하지 그렇지. 마라. 그 읽을 줄 알면 된다, 이거예요. 뭐 꼭 쓸 필요 있나? 자기 이름, 자기 뭐, 아버지 이름, 뭐 이렇게 가족 이름이나 뭐 이 정도만 쓰면 되지 뭐. 쓸 일은 없잖아. 그리고 읽다 보면 쓰고 싶어진다. 참 그게 묘해, 한자가. 자, 그럼 계속 하세요. 예. 그건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영특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암송이나 기억력이 남달라가지고 동네에서 신동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까지 있다고 그래요. 선생은 어릴 적부터 남달리 기억력과 이해력이 뛰어나서 가끔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고 불렀으며 선생의 집은 신동집으로 통했다고 한다. 어느 날 선생이 서당에서 대학을 읽으면서 책을 군데군데 시커멓게 먹칠하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훈장이 그 까닭을 물으니 정자의 주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미 9살 때 서경을 읽고 기산백주를 자세 통달했다고 하는 천재였지만 훈장은 또 한 번 놀랐다. 아버지 닮아서 키는 작았지만 싸움을 하면 지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완력이 장사가 아니라 기력이 장사라고 평했다고 할 만큼 악발이었던 것 같다. 이야, 정자의 주가 마음에 안 든데? 9살 때? 9살 때? 그러니까 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에 정자의 주나 주자의 주면은 거의 FM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 더럽다고 이걸 지웠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은 대단한 거지. 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주석의 미학이거든. 저기 유교의 경전들은. 근데 이건 이해가 아니고 넘어서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9살 때 서경을 읽었다는데. 홍성의 촐로 박재두 씨의 증언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선생의 종족이 정작 그분의 생향인 이것 홍성에서는 그다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네가 일찍 입산 수도에서 그러하거니와 내가 몇 가지 그분의 일을 소시에 들은 기억이 있지요. 하도 공부를 잘해서 그분은 책을 익힌 다음 바로 다른 아이들에게 주워버리고 정작 그분은 책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왜 너는 책을 버리느냐고 물으면 내 몸속에 그 책이 다 적혀있다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던 그분이 한 번은 동산의 산길에서 배옹구를 청정하게 암송하고 있는 중 행상하는 박물장수가 지나가다가 감동하고 나서 어린 그분을 유인했다 하거니와 그분은 그 행상 아범의 꿰매 빠지는가 했더니 산길을 넘어선 산마루에서 발을 멈추고 내가 어른한테 따라가서 배우면 박물장수밖에 더 되겠어요? 박물장수는 어른 하나라도 족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어른이 내 글리는 것을 칭송한 데 대한 예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마을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분 한 선생다운 일이죠. 이건 대단한 내용이네요. 근데 듣는 박물장수는 되게 기분 나빴겠다. 만해의 유년 시절 총명함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거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9살 때 서상기의 통기 한 장을 보다가 이 인생이 덧없이 회의하던 일이라 영영이랴 하다가 죽으면 인생에 무엇이 남나. 자, 여기서 영영이라는 우리도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인데 그게 막 죽을 똥 상똥 그렇게 살아봐야 그건 뭔 소용이 있어 이러는 거 있잖아.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뭐 일찍 친구들 보면 뭐 갑자기 죽고 그러면은 그 뭐라 표현해? 뭐 인생 무상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영이라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자 9살 때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9살 때. 명예냐 부귀냐 그것이 모두 아쉬운 것으로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모두 다가 일체 공이 되지 않느냐. 무색하고 무형한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내가 글을 읽고 무엇 때문에 의식을 입자고 이 애를 쓰는가 하는 생각으로 5, 6일 밥을 아니 먹고 고로하던 일이 있었다. 9살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9살 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했는데 이제 나중에 불가에 입문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나중에 해석하시 아닌 거. 나는 39에도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해석을 했다 그래도요. 네. 본인의 기억이 5,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건 확실한 거잖아. 네, 그건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왜 5,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까? 그 9살이 5,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이유. 인생에도 무엇이 남느냐. 그렇지. 그건 대단한 거야. 그렇지. 물론 그거는 대단한 거지. 네. 이 작가 이래본 적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뭐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 뭐 하다가? OS 3등 합당하고. 아, 이런. 내가 한 3일을 식음을 전폐했지. 이럴 수가 그 배신감에 치를 떨어가지고. 이 박사는? 나? 식음을 전폐해본 적. 먹고 살아야지. 뭐 식음을 전폐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로 식음을 전폐하는 건요. 만에 9살 때, 저는 15살 때, 이런 사춘기 때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진짜 성인 되고 나서, 뭐 식음을, 뭐 나라를 잃고 그랬으면 또 모를까. 아니지, 여자한테 차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여자한테 차이면 그럴 수 있지. 야, 지나가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긴 했죠. 근데 식음을 전폐하면서 생각은 안 했지. 저는 여자한테 차이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일단 안 넘어가. 그지? 술만 넘어가지. 술만 넘어가지. 밥이 뭐 꾸벅이 넘어가 모래 씹는 것 같은데? 살 쪽쪽 빠지고. 살 쪽쪽 빠지고. 그 여자는 너한테 연락이 없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9살 때, 그 앞에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그거는 사실은 뭐 구전으로서 약간 부풀릴 수 있다고 봐. 근데 이거 지금은. 본인의 기억. 만해가 직접 얘기한 거잖아. 직접 얘기하는데 뭐 틀릴 일이 있겠습니까? 또 만해가 무슨 자기를 일부러 띄우려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허언증은 안철수나 이명박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만해 선생이 그렇죠. 예. 한용운이 태어난 한 말은 한마디로 혼란의 정점인 시기였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휘둘리고 갑신정변에 이모군란에 신식묵물은 밀려들고 하여튼 정신 못 차린 와중에 민비가 국까지 한다고 국고를 날리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일반 백성들은 암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콜레라까지 일본에서 넘어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사망하는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글을 좀 읽을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죠. 한용운의 부친은 더더욱 나라 생각에 괴로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용운의 아버지는 매일 술에 빠져서 나라 걱정에 신세 한탄에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한용운이 서당 애들과 남문박 잔치집에서 술 한 마를 마시고 취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그를 데려다가 술을 깨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한용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수시고 나라를 걱정하시는데
어찌 자식된 도리로 술을 마시지 않고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는 그냥 재치인 것 같아. 에? 정말 나라가 그냥 술 먹이 아니고 그치. 술 먹었는데 이 야단을 맞기 싫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아버지가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라 못하지 뭐. 난 대견스러울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뭐라고 이 개새끼야 그리고 이제 태지. 아니 우리도 맨날 나라 걱정해서 이런 먹잖아. 시건방진 놈 애비랑 자식이랑 같아. 그리고 이제 까지. 아니 근데 나는 오히려 이런 재치스러운 말에 껄껄 웃을 것 같은데. 그렇고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나 데리고 술 먹었는데. 다르니까. 근데 그래. 나라도 웃기는 웃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한용운이 과거를 봐서 급제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철이 놈이 우리 가문을 높일 거요. 그러나 한용운은 아버님께서는 제가 벼슬을 하여 정일품 벼슬이라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난세에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고륙을 갉아먹고 백성 또한 거칠어져 가고 있는 실정에서 벼슬을 한다는 것은 곧 죽으라는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벌써 몇 목사도 밀란으로 목이 날렸습니다. 한양 성 중에도 서로 대감끼리 죽이는 판이 아닙니까? 물론 암행어사라도 돼서 팔도강산을 유람하며 악정과 불의를 뿌리 뽑는 쾌사도 없지 않지요. 하오나 암만 해도 그런 벼슬길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할 일을 찾을까 합니다. 앞으로 저에게는 과거나 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말씀은 다 듣겠습니다. 아버님, 불효자식 이 어린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집안 일으킬 놈인데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나 맞는 말이라 대꾸하지는 않았지만 이 생각이 깊으니 앞날에 뭘 해도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괜찮다. 좋은 분이다. 아, 그러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뭐, 그 조그만 놈이 연예기를 읽어도 가만히 그냥 뒀다고. 그런 거 보면 많이 깨인 분 같고, 또 나라 걱정에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동학군의 어떤 토벌군으로 참여한 거는, 어떤, 그 시대 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아마, 예. 그리고 아까 징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글쎄, 보통 필부들 입장에서 동학 농민군이 옳다고 해서 내가 광고 내서 버리고 저 진압을 하지 않겠소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필부였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도 안중근 의사는 동학 농민 아주 안 좋아했거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아버지도 참여하셨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의사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또 조심히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김구 특집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안 의사가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신식학문과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형량적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안중근 특집 할 때 합시다. 그래요. 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 나가겠습니다. 슈퍼 홍삼 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전라도 남해 어딘가에 낭장망으로 잡는 멸치가 있다는데. 낭장? 낭장망이 뭐죠? 거제도에 죽방 멸치가 있다면 남해에는 낭장망 멸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태 몰랐네요. 그런데 낭장망 멸치가 어디 있다는 거죠? 내가 조사한 바로는 바로 바보에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니 바보라니요? 남해의 좋은 멸치를 선별해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바다 보물. 기억하기 쉽게 바보 멸치. 바보야. 한꺼번에 많이 사서 보관에 신경이 쓰였다면 합리적인 바보 멸치를 이용해주세요. 바다 보물 멸치라고 해주세요. 미역, 김, 홍새우도 있어요. 주문은 포털에 바다 보물을 검색하거나 02-587-3599로 해주세요. 네,
멸치 강구네요. 네. 낭장망 방법으로 잡는다는데 낭장망이 고기 잡는 방법, 멸치 잡는 방법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낭장망이 뭐냐면요. 조류가 빠른 곳에다가 길게 돼 있는 그물을 걸어 놓습니다. 그럼 이 조류 빠른 곳으로 멸치대가 이동하다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 아까 광고에서 나왔던 죽방멸치 같이 이것도 전통적인 방법, 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멸치가 잡힌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멸치뿐만이 아니고 홍새우, 미역, 김, 다른 건어물류도 많이 판다고 합니다. 바다보물 사이트 소개해 주세요. 예, www.badabomul.com www.바다보물.com 전화는 02587-3599입니다. 바다멸치라고 검색하면은 바보멸치라고 검색하면은 유사 사이트가 나오니까 꼭 바다홀딩스의 바다보물 멸치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멸치는 뭐 된장찌개 끓일 때나 효자지, 효자. 김치찌개 끓일 때나 무슨 뭐 할 때 국 끓일 때는 꼭 이 멸치 육수를 내야 맛있는 거 아니겠어? 효자지. 네. 꼭 그래 해주시고 또 선물할 때 우리 내 YS 멸치 얘기했잖아. YS 얘기 나올 줄 알았다. YS 멸치 한 번 선물하면 3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멸치 먹을 때마다 YS 생각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값싸게 나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멸치 선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박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YS 멸치 박스로 줬잖아. 근데 이거는 소형으로 포장해 놓은 것도 있다니까. 아마 이 쇼핑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각자의 그게 맞게 있겠죠. 저 같은 독거노인들한테는 이제 물건을 사는 게 그냥 쉽지가 않거든요. 소포장으로 돼 있어야지 이제 예를 들어 과일도 하나 제대로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소포장으로 해서 좀 나온다고 하니까 이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새우 미역 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YS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그 YS가 점심 때마다 칼국수를 먹은 게 멸치 소비하려고 그랬다는 게 맞아? 개소리라고. 알겠습니다. 자, 광고 얘기 거기까지 하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자, 한용우는 18세였던 1896년에 아버지가 정해준 2살 연상인 천안 전씨의 딸 전정숙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에서는 18이 아니고 14살 때인 1892년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에 본인이 나는 원래 충남 홍성 사람으로서 구식 조혼 시대에 일찍 장가를 들어 19세 때 어떤 사정으로 출가를 하여 중이 되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18세가 아니고 14세 때 결혼한 게 그 기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던 조혼 시대니까. 네. 자, 아내 전정숙은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그랬듯 문맹자였는데요. 그러나 한용우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의 관습을 반대하고 아내에게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한용운의 자유로운 사상의 일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결혼은 불행하게 끝이 났는데요. 1904년에 아들 한보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인 1892년에 결혼했다고 하면 뭐 12년, 13년 만에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만에는 결혼 생활 동안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아들인 한보국은 이에 대해서 친구였던 박상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쌍했어. 아버지의 정을 받으신 일이 없었어. 아무리 훌륭한 아버님이시지만 뭐 이 점은 심히 섭섭한 일이요. 물론 여기서 정은 그냥 뭐 남녀간 육체적 관계가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에가 나중에 뭐 1차 출가도 하고 2차 출가하기 전에 먼저 출가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이에 기간 동안 집에 잘 안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집에 안 들어가면 하늘과 별을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만에는 나중에 보면 이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승려의 결혼을 주장했고 또 나아가서 승려의 처첩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승려가 결혼하냐 아니냐는 그 전부터 대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해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선 후기 때는 승려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비구승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또 당연히 승려는 비구가 맞고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만해 선생은 대처를 주장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 보면은 그 근거도 꽤 뭐라 그럴까 그럴싸하게 뭐 사람의 근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수행을 위한 방편의 하나인데 이게 절대적일 수가 있느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조선 불교 그러니까 불교사에서 한용운이 승려로서
불교 사상가로서의 한용운의 입지를 과연 조계종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가끔 궁금하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 뭐 비구승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대처승도 있었는데 뭐. 네. 그리고 일본은 워낙에 대처승 제도가 워낙에 뿌리 바뀌었던 거고 일본 불교는 불교 아닌가 그러면은. 뭐 그렇겠다.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 우리 그래서 용기 형은. 그래서 목사들은 스스로가 성직자라고 얘기를 안 하기도 하지. 아 그래요? 네. 야 우리는 스님도 아닌데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사냐? 결혼 안 하면 니 재미 다 보잖아. 그러면 되지 뭐 그래. 그리고 스스로 나중에 재혼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만회가 왜 첫 번째 부인과 또 아들에게만큼은 정을 주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대목이긴 한데 이거는 박정희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 사랑 없는 결혼. 네. 박정희 첫 번째 결혼. 그리고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로서 어른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 생각하면 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대 아니에요. 그렇게 뭐 6살 때부터 그 인생을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걸 고민했던 사람에게 이 처와 자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구속과 쓸데없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뭐 예전에 다 아버지가 맺어줬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 연애 결혼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후에 1934년에 재혼한 뒤에 딸 한영숙을 낳았습니다. 전정숙은 아들과 함께 홍성에서 살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용우는 아내는 물론 아들에게도 매우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아들 한보국은 아버지로부터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재현 국회의원을 역임한 손재학은 1920년대 중반 무렵 한보국의 동정에 대해 고은 시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 한용운 선생을 고향에 모시고자 한 일은 실패였습니다. 그 대신 그분의 향리 혈육 한 점이었던 한보국을 신간의 홍성지회 사무실 사동으로 채용해서 시금이나 거르지 않도록 주선했어요. 보국이는 그의 아버지가 조선 천하의 명사인 줄도 모르고 홍성거리에서 엿장수, 거지 노릇으로 지내다가 일약 사무실에 사원이 된 셈이지요. 한보국은 일제하 고려 공상 청년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잡지 삼천리 4권 9호의 종로 내거리라는 소식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족주의자요. 아들은 사회주의자인 분에 허은 씨와 그의 따님 허정숙 씨가 있고 홍명 씨의 그의 아드님 홍기문 씨가 있고 그리고 또 한용운 씨의 그의 아드님 한보국이 있다. 한보국은 모모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공판이 박도하였기에 누가 한용운 씨더러 변호사를 대릴 것을 권하였더니 한 씨 재령 위반이나 치안유지법 위반은 판에 박아놓은 듯한 판결이야 내리는 법인데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요? 하고 태연 거절하였다. 한 씨의 면목이 요였다 할까? 암만 그래도 아들이 잡혀갔는데 무심한 사람 같으더라고. 한보국은 이후 동아일보 지구기를 보고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토착적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가야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하다가 6.25 이후 월북을 했다고 합니다. 한용운의 형 한윤경의 손자이자 한보국의 오촌인 한수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숙인 한보국이 엿장사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기반이 없을 때 철물점을 하기 전에 조금 했었다고 그 할머니에게서 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요. 산소 근처에 철물점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농사에는 관심도 없고 이북에서 오는 지하운동을 하고 그랬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 그랬다는 거요. 토지는 임대로 주고 몇 대 빡을 주면 그만이고 주든지 말든지 말았다는겨. 그러면서 저자 서울에 왕래하면서 지방에는 있지도 않고 김일성 지하운동 그런 거 하러 다닌겨. 기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상과 이념이 그거였지. 한보국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나요? 당숙하고 내고는 차이가 많지. 대화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하지 못하고 살았어. 당숙을 일정 때에도 참초도 안 오고 벌초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랬어. 내가 쭉 산초에 벌초도 하고 오늘날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 철물점 할 때 내가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인가 들렀는데 철물점은 정원도 없고 혼자 했었지. 당숙모는 집에 있으면서 각처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당숙모도 보통 내기 아니었었어. 경찰들이 뭐라고 하면 막 갈게 됐다고 그래.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당숙모도 당숙 밑에서 같이 지하운동 빨치산을 했다고 해. 내가 철물점에서 만났는데 찾아뵈려고 다시 갔지만 못 만났어. 너 되게
구성지게 충청도 사투리를 쓴다. 이제 충청의 아들이 됐잖아. 충청의 아들이잖아. 충청의 사위야. 그치. 충청의 사위 아니야. 이후 한보국은 한국전쟁 중에 반신불수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정권은 한보국에게 평양 피복관리소 명예 부지배인으로 위촉하고 애국열사 아파트를 제공했으며 1964년에는 환갑 잔치상까지 차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76년 통일이 되면 이 아들 대신 너희가 조부모님, 조부님 성묘하라는 유언을 5딸에게 남기고 향년 7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아들 한보국의 인생도 참 안타깝죠. 그렇죠.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쭉 자랐고, 그리고 좀 철 좀 들라고 그랬을 때는 아버지는 집에 없고, 중이 됐었고, 독립운동한다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3.1운동 때 한번 봤다니까.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는 민족주의자인데 자기는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뭐, 엿장수하고 철물점하고 이렇게 지냈으니까. 법적으로 잡혀갔는데 변호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올북했고. 이렇게 뭐, 참,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을, 이 생활이 참 그렇습니다. 한용운의 아들과 손자들이 이북에 살고 있어서였는지 북한은 만해의 역사를 상당히 긍정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보국의 딸 한명심이 북한 통일신보 2001년 12월 29일자 지면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수영님의 회고록을 펼쳐둘 때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할아버지 한룡운의 생애 자취를 더듬어 보게 된다. 위대한 수영님께서는 회고록 3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8권에 다음과 같이 쓰셨다. 불교인들 가운데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3.1인민봉기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교승이었는데 조선 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행동파이었습니다.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도 변호사도 사식도 보석도 다 거절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 대표들이 겁에 질려 동요하는 기미를 보이자 깜빵에 변기통을 들어 내동댕이 치면서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의 민족과 나라를 위한다는 놈들이냐 하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1879년에 충청남도 홍성군의 몰락한 봉건 양반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19살 소년으로 가보 농민전쟁에 참가한 할아버지는 선친과 맏형이 일제 침략군의 총칼에 맞아 전장에 쓰러지는 처절한 죽음을 체험하면서 결사반열의 각오를 굳게 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자기 할아버지 또 큰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기록 보고 안 맞잖아 또.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우리 가정은 나라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가정에 새로 지은 살림집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광복 전 배울래야 배울 수 없었던 아버지는 여러 정치학교를 다니면서 민족 함부로 일하였습니다. 주체 53년 1964년입니다. 12월 21일 이날은 아버지의 일상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어버이 수영님께서 생일 60도를 맞는 아버지에게 몸소 생일상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생일상을 마주하고 아버지는 수영님의 은총이 너무도 고마워 오해를 터뜨렸습니다. 우리들 만의 한용운의 후손들은 통일 애국의 길에서 한 생을 참답게 살 것을 굳게 마음다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균구역 보통문동 한명심. 그러니까 북한의 새끼들도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을 자기 체제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거 아니야. 선전하는데. 정치 선전용으로 쓴 거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챙겨주는 건 그나마 낫다고 보입니다만 그렇네요. 씁쓸하네요. 예. 그럼 한용운은 왜 출가를 하게 되었을까요? 한용운은 1896년 부인과 가족을 두고 가출해서 방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학혁명은 좌절되었고 청군과 왜군이 국토를 유린하던 시기였습니다.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을미의병, 단발령 등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조선 사회는 극심한 혼란기였고 민심은 매우 흉흉했을 때였습니다. 의협심이 강했던 만해가 집안에만 있으면서 글만 읽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중이 되었나? 내가 태어난 이 나라와 사회가 나를 중이 되지 아니치 못하게 하였던가? 또는 인간 세계의 생사병고 같은 모든 괴로움이 나를 지켜 승방에 몰아넣고서 영생과 탐욕을 속삭이게 하였던가?
나의 고향은 충남 홍주였다. 지금은 세대가 변하여 고을 이름조차 홍성으로 변하였으나 그때 나는 어린 소년의 몸으로 선친에게서 나의 일생 운명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받았으니 그는 국가 사회를 위하여 일신을 바치는 옛날 의인들의 생적이었다. 그래서 마냥 선친은 스스로 그러한 종류의 서책을 보시다가 무슨 감회가 계신지 조석으로 나를 불러다가 세우고 옛사람의 전기를 가르쳐 주었다. 어린 마음에도 사상에 빛나는 그분들의 기계와 사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여 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출한 게 아니야. 그냥 가출은 아닌 거지. 그렇지. 어디 뭐씨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아니야. 본드 불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너 본드 불었니? 난 안 불었지. 애들 그때 가출한 애들 우리 때 본드 유행했어. 네, 유행했죠. 본드 막 불고 그랬다고. 네. 아니면 저기 부탄가스 뭐 이런 거. 가스. 까대기하고 막. 까대기는 뭐야? 그건 이제 부탄가스 부는 거 까대기 한다고 그래요. 돼지피 본드. 돼지피 본드. 오공 본드 아니야? 오공지. 아 무조건 깡통에 들은 걸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 네. 뭐야 안 해본 새끼를 이렇게 잘 알아? 깜장색 비닐에다가? 그렇지. 그 튜브에 있는 거 언제 닫자니? 그 봤어. 나는 한번 우리 교실에서 뒤에 앉아있던 양아치가 우리 프라모델 만드는 시간에 뒤에서 본드를 검은색 봉지에 넣고 빨다가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보는 거 많이 봤어요. 보는 거 많이 봤고 또 그 MBC 뉴스데스크에 출동 카메라가 뭐 있었잖아. 카메라 출동. 카메라 출동에 출동 카메라를 뭐야 씨. 꾸러기 카메라야? 카메라 출동에 여기는 무슨 뭐 북한산 일대입니다. 네, 그렇지. 지금 청소년들이 뭐 본드를 불고 있습니다. 저기 학생 괜찮아요? 그거 하고 막 찍고 그랬어. 등산 옆에 있는 벙커 이런 데서. 그래. 아이씨, 있었다니까. 본드 냄새를 맡고 비틀거리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오기 전에 으슥한 곳에서 이 본드 냄새를 맡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야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본드를 들이마시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산에 올랐을 때는 3명의 학생 중 2명은 이미 사람이 접근해도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한 명은 아직도 열심히 비닐봉지 속의 본드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좀 정신이 몽롱하고. 정신이 몽롱해요? 몇 분 동안 마셨어요? 10분 정도 안 되는데. 10분 정도 마셨어요? 중3인데요. 중3? 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까? 별로 안 되는데. 왜? 별로 안 되는데. 오늘이 몇 번째예요? 3번째인데요. 3번째? 집이 어디예요? 몰라요.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구구단 한번 해봐요. 818, 82, 18, 82, 83, 28, 87, 38, 80. 지금 이 일대의 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개의 본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본드를 마실 때 사용했던 비닐입니다. 학생인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본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뉴본드를. 그러니까 이걸 주려는 게 큰 거 달라고 하더라고. 그 산으로 이제 으슥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냄새 맡고 비닐에다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한 거의 20명 이상 올라가요. 본드 속에는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벤젠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냄새를 맡게 되면 혈관과 뇌의 지방 성분을 파괴해버립니다. 뇌세포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소뇌 및 대뇌의 세포 파괴가 심해져서 백치해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드 냄새를 맡는 청소년의 숫자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카메라 출동이었습니다. 계속 한용운의 출가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해가 갑진년 전해로 대세의 초선이 처음으로 기울기 시작하여서 서울서는 무슨 조약이 체결되어 뜻있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경성을 향하여 모여든다는 말이 들렸다. 그때 어찌 신문이나 우편이 있어서 알았어야마는 너무도 크게 국가의 대동맥이 움직이는 판이 되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팔도에 흩어졌다. 우리 홍주서도 정사에 분주하는 여러 선진자들은 이곳저곳에 모여서 수군수군하는 법이 심상한 기세가 아니었다.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좌우간 이 모양으로 산속에 파묻힐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루는 담뱃대 하나만 들고 그야말로 페포파립으로 나는 표현이 집을 나와 서울이 있다는 서북 방면을 향하여 도보하기 시작하였으니 부모에게 알린 바도 아니요 노자도 일푼 지닌 것이 없는 몸이며 한양을 가거나 말는지는 심히 당황한 걸음이었으나 그때는 어쩐지 태어나였다. 여기서 말하는 페포파립이란 건 옷만 입고 간만 거쳤다 뭐 이 뜻인가요? 그렇죠. 난 무작정 뜬 거야. 서울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좌우간 길 떠난 몸임에 해지기까지 자꾸 남들이 가르쳐주는 서울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날은 김이 기울고 오장의 주림이 대단하게 되자 어떤 술막집에 들어가 800에 베고 그 하룻밤을 자느라니 그제야 무모한 벌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가 일어났었다. 적수공권으로 어떻게 나라 일을 돕고 또한 한학의 소양 외에 아무 교육이 없는 내가 어떻게 소지를 이루나. 인생은 고적한 사상을 가지기 쉬운 것이라. 이에 나는 나의 전정을 위하여 실력을 양성하겠다는 것과 또 인생 그것에 대한 무엇을 좀 해결하여 보겠다는 불같은 마음으로 한양 가던 길을 구부리어 사찰을 찾아 보은 속리사로 갔다가 다시 더 깊은 심산유공의 대차를 찾아간다고 강원도 오대산의 월정사까지 가서 그곳 동량중 즉 탁발승이 되어 불도를 닦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어제 나라를 위해서 일어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배운 것도 젖도 없고 가진 것도 젖도 없고 뭐 내가 뭐 되겠어? 그래서 날 좀 소양시켜 더 키워야겠다 이 생각으로 절로 갔다 이 말이지. 네. 물욕, 생욕에 움직일 청춘의 몸이 한갓 도포자락을 감고 고가 쓰고 연부를 외우게 되매 완전히 현세를 초탈한 행위인 듯이 보이나 아마 내 자신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철저한 도승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아까 뭐 그렇게 내가 뭐 가진 거 있고 이게 힘이 있나? 돌아왔을 때 보통 집으로 가지. 그치. 집으로 가잖아. 그치. 돈 없고 배고픈데 집으로 가야지. 홈 스위트 홈인데. 이렇게.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세상이 변하는 게 딱 느껴지니까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분연히 갑자기 일어나서 난 서울로 가겠다 해서 무모하긴 한데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인생에서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 이런 것들 그리고 좋은 문학작품 활동 다 좋지만 결국에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가족들은 다 힘든 거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난 뭐 직접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런 측면에서 오창석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오창석도 어떻게 보면 자기 청년으로서 일하다가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고 뭐 어쨌든 정치판에 뛰어든 거 아니야. 뭐 이번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런 용기가 글쎄 난 이제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지금 돌아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게 후회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늦게나마 팟캐스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창석이 뭐 쉬운 게 아버지 퇴직금으로 선거운동한 거 아니야 이번에 돈 없어하고 길대고 우리는 물론 약간의 보탬을 줬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보탬을 준 분이 있더라고. 그래요? 김병관 당선자. 왜 김병관 당선자 나왔을 때 본인의 계좌번호 불렀잖아. 그리고 오창석 계좌번호 부르니까 적더라고. 근데 꽤 큰 금액을 벌줬다더라고.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돈 버리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지. 이 작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 그럼. 그러니까 물욕 세욕에 움직일 청춘의 몸. 이 작가는 물욕과 세욕에 움직이지. 그럼요. 근데 나도 사실은 이번 선거 때 집에 굉장히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 근데 선거 끝나가서도 화요일 날 부산 가서 또 10시 20분이 막차인데 씨발 10시 행사 끝났지? 잘 갔다 왔어요? 오창석이랑 밤샜네. 왜? 아니 초차 타고 가려니까 속소도 안 잡아주더라 부산시당 오창석이랑 포장마차에서 밤새고 초차 타고 왔거든. 계속 술 먹다가.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 토요일날 또 내려가잖아. 이러다 이혼 당할 것 같아 진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혼 당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지세요. 야 이혼해달라고 고사 지낸 사람 있을지도 몰라. 자, 이렇게 첫 번째 출가는 가출 그 자체 혹은 출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역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출가는 출가가 목적이 아니고
한양으로 가갖고 좀 세상을 바꿔볼 생각. 그런 생각이었지만 가출 도중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전혀 없고 나는 한학밖에 배운 게 없다. 백면서생이다 말 그대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서울 가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1차 출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1차 가출이었고요. 이후에 1904년 그의 나이 26세 때 다시 집을 나서서 1년 뒤인 1905년 27세 때 백담사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출가했을 때 아내가 아들 한보국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만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1차 출가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임신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가게 된 거고. 만해는 그걸 몰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부라고는 평생 한학밖에 해보지 못한 만해는 입산 후에 불교 경전을 터득합니다. 이 불교 경전은 이 박사가 잘 알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또 기독교 신자들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하고 다른 게 정말 불교 경전에는 모든 철학과 심오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완전 파악한 거고요. 파악했고 그리고 병전 말고 사실 스님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성철 스님도 이랬습니다. 경전만 공부한 게 아니야 그 양반은. 네. 서양 철학, 네, 과학까지 섭렵한 사람이거든요. 네. 성철 스님이. 뭐 그리고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네. 하거든요. 툭 치면 툭 나와 거기는. 그러니까 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해도 불교 경전만 공부한 게 아니고요. 절에서 엄청난 독서량 과시했습니다. 오늘 뭐 다. 그리고 또 선을 이제 수업하는 거죠. 수업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명상 뭐 이런 거. 저기 참선. 그러니까 하면서 한학 공부만 했던 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지식 이런 것들을 쌓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문장과 수려한 단어들, 그 시들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용운 선생이 대단한 게 일단 불교 경전 이제 나중에 그 팔만대장경을 다 번역을 하잖아요. 한글로. 뭐 불교 경전 터득했지. 어릴 때부터 대학 4서사 함경 다 공부해서 유학 경전 터득했지. 거기다 신식 공부했지. 그러니까 고전적인 기초 지식이 굉장히 탄탄한 와중에 근대화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분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그런 시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대한 세계관의 바탕에는 엄청난 지식이 일단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유교도 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저는 종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얻었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삶인 거지. 제사 같은 것을 뭐 유교를 믿어서 혹은 뭐 그렇죠. 철학이라고 생각해서 제사 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뭐 유교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우주의 섭리라든지 그러니까요. 우주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뭐 생명은 어떻게 생겨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성리학인데 공자 맹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철학이라고 유교하고 불교는 철학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유교의 일부분인 뭐 가부장적인 이런 자세 그런 이런 거 것들만 포함해서. 가지고 해서 그리고 욕을 하는 건 실제 것도 있고. 이황이 가부장적이었나? 아니었거든. 실질적으로 정말 성리학에 도통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성리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꼭 종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중이 되었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끝이에요. 응?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독립운동에 독자도 들어가지 않았어. 시작도 안 했어. 야,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부 근데 3부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2부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네. 왜냐하면은 독립운동 하셨을 때 그리고 개화사상을 깨우치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을 대하는 자세라 독립운동 그 특유의 독설들 뭐 최남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그런 활동들 만당 뭐 그런 얘기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업로드를 하다 보면 1부, 2부 나눈 것들은요. 2부가 다운로드가 급격히 떨어져요. 왜 그렇지? 모르죠, 뭐. 그래서 보통이면 한 시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용운 선생은 이게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끝내기 전에 만해 선생이 청년들에게 당시 청년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요즘 청년들에도 굉장히 해당되는 말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청년에게 현대의 조선 청년을 가리켜 여기서 현대의 조선 청년은 일제시대입니다. 현대의 조선 청년을 가리켜 부르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냐? 어리석은 촌학구의 말이 아니면 근시안적인 사람의 소견일 것이다. 현재 지금의 조선 청년의 주위를 싸고 도는 모든 환경이 거슬려 부딪혀 하나에서 둘까지 뒤에서 앞까지 모두가 고르지 못한 역경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그것을 보고서 현대의 조선 청년은 부르나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어리석고 근시안적 소견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만지풍설 차고 거친 뜰에서 바야흐로 맑은 향기를 토하려는 매화나무의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이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논법이 될 것이다. 현재 지금의 조선 청년은 시대적 행운아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대는 조선 청년에게 행운을 주는 득의의 시대다. 조선 청년의 주인은 역경인 까닭이다. 역경을 깨치고 아름다운 낙원을 자기의 손으로 건설할 만한 기운에 재회하였다는 말이다. 불행히 승평한 시대에 나서 하염없이 살지 않고 다행히 유유시대에 나서 좋은 일을 제 손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만은 마국간에서 늙는 것을 싫어하고 용사는 집에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예로부터 하염 있는 사람들은 불운을 슬퍼하느니 하염 있는 사람들의 이른바 불우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할 만한 자료가 없는 미지근한 승평시대를 가리킨 것일 것이다. 아, 좋은 일의 자료가 되는 역경에 쌓여있는 조선 청년은 득의의 행운아일지 모른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목표를 바라고 나갈 뿐이다. 인생은 좋은 표준을 세우고 자동적으로 고결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표준을 바라고 나가면은 앞에 지장이 없고 뒤에 마가 없는 것이다. 가다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육체요 정신은 아닐 것이다. 나침반은 지방과 기후의 차이를 쫓아서 지침의 방향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환경에 순역을 따라서 표준을 변하는 것은 아니다. 조개 껍질로 한강수를 마르게 할 수가 있고 삼태기로 백두산을 옮길 수가 있느니라. 이론가들의 말을 빌어 말하면 행복의 결실은 곤란을 인해서 난다. 현재의 행복은 과거인의 피와 땀의 대가이다. 그렇다면 후대 자손에게 향복의 유산을 끼쳐주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게 되는 현대의 조선 청년은 행운아이다. 나는 구구한 이론을 많이 쓰기는 싫다. 다시 말하면 독자 여러분의 눈으로 볼만한 글을 많이 쓰기는 싫다. 다만 마음으로 읽을 만한 뜻을 조금 썼으면 족하다. 자그마한 돌은 원래로 말이 없느니라. 그러나 적은 말에도 참이 있다면 급한 조수에 몰려서 판국이 어지러운 작은 돌도 점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만큼 지금도 어렵잖아요. 물론 뭐 같이 이제 동등으로 비교해놓고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청년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전 굉장히 요즘 청년들에게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 글 내가 빼먹었는데 조선 청년은 자해하라. 스스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또 마지막 다른 글에서는 청년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청년다운 청년이 없으면 청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청년다운 청년이 다수 있다 할지라도 단체적으로 그들의 힘을 합하여 동일선상에서 활동하지 아니하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거의 청년이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인류의 어느 사회든지 청년이 귀한 것이요 청년은 집단적 활동이 귀한 것이다. 활발한 청년의 단체적 활동이야말로 앞에 적이 없고 뒤에 마가 없는 것이다.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지금 시기에 청춘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보여주라는 얘기자. 청년들이 일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게 바꿔 말하면 투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예전처럼 무슨 뭐 독립운동 단체를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할 겁니까? 근데 이게 바뀌려면은 진짜 주변 여건이 좀 많이 청년들 스스로가 깨어나라는 얘기인데 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스스로 깨어나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냐고. 자꾸 경쟁시키고 돈이 많아야지 인정받고 학력과 학벌이 좋아야지 인정받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서 나는 그렇다, 나는 그런 거 안 따라가겠어라고 하면은 자꾸 도태시키게 만든 이 환경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청년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이미 베린 몸. 우린 베린 몸이니까, 우리 후세대들은 있다고 사람이 만들어주지 말자고 1번 찍지 말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이 지금 이 박사가 얘기했던 대로 세대를 나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받아왔던 향유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우리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요즘은 사실은 뭐 예전에는 거의 지역주의 투표였지만 이제는 이게 세대 투표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20, 40보다는 50, 70에 훨씬 많은 투표를 보이잖아.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20, 40하고 잘 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학사 아까 말했던 그 모든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1번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마이바흐를 탄다고 쳐. 내가 마이바흐 오너고 내가 마이바흐를 운전하고 다녀. 안 부러워해야 되거든. 마이바흐가 진짜 좋은 이유는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사를 대동해야지 그 차가 좋은 거지. 자기가 몰면은 저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이바흐 보고 좋아. 아 부러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난 뭐 그런 비유도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하는 난 걸어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만해가 마지막에 얘기는 청년들을 자해하라. 그거야. 스스로를 아끼고 그렇죠.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이 작가가 얘기했던 세대별 투표론 뭐 이런 것들 조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투표를 안 하게 하고 뭐 정치 불신을 심는 거는 결국엔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구 정권을. 바꿀 사람들은 우리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저는 SNS가 더욱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SNS라든지 우리도 팟캐스트 하고 있지만 뭐 1인 미디어, SNS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바보짓도 꾸준히 하면은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이제도 어쨌든 아니 이건 뭐 바보짓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예를 들어 뭐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굉장히 중성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또 진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한 표 한 표가 아니야. 막 주위에 전화해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이거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매개처럼 한다면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SNS라든지 뭐 팟캐스트라든지 이렇게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좀 더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세상은 한 번에 확 바뀔 리는 없고요. 조금씩 노력하는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우리야 뭐 이미 이 작가 말대로 우리가 성공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끝났죠. 우리 글렀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막 경제교육 있다고 거. 진짜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 우리는 근데 벌써 끝났잖아. 뭐. 그치. 뭐 어떻게 씨발 끝났지 뭐. 그러니까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 뭐 영어 공부 시키실 거면은 그냥 말을 익히라고 하시고 한자 많이 읽고 고전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경험하고 전 그게 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유정자들이 등수 매기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왜 등수 매기는 사회를 만들었냐면 그래야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이 계속 유리해지거든 그러면. 그럼. 난 그래서 그러거든. 대학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 마 그러거든요. 꼭 지금 가야 돼? 늦게 가도 돼. 그건 네가 대학원 가서 좆대서 그런 거 아니야? 난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 가지 마. 못하러 가. 대학은 필요할 때 가는 거야. 대학이 의무교육이야? 왜 그런 사회에 적응을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 그러니까 가지 마라. 지금 가지 마. 지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래. 가고 싶을 때 가.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가지 마라 그래. 그게 말이라는 게 무서워서 이 박사의 어떤 진심을 알아준 사람도 있지만 곡해를 해가지고 말꼬리 잡는 사람도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 수는 없어. 난 그건 포기했어. 네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용운 선생의 본격적인 독립운동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내려와서 방호 형이 더 끌린다. 원래 까는 게 재밌어. 그치. 까는 게 재밌죠.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용운 선생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끝내놓으라고 하고 다다음 주는 반가. 진짜 할 거야? 반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소개 좀 돌아봐서 마칩시다. 제공 강희진, 이재천, 안상보, 이종 지호 아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성에 송악산이 있어요. 그 송악산에서 흐르는 물이 만올 때의 티끌은 씻을지 몰라도 선주교에 어려있는 충혈들의 피는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진주 남강에 흐르는 물이 촉성루의 먼지는 씻어가도 의암에 서려있는 논개의 이름은 씻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논개가 누굽니까? 기생이지요. 임진왜란 때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떨어진 지조 있는 여자지요. 여자 열사예요. 여러분, 얼큰한 된장찌개 맛보는 기분으로 내 말을 들어보시오. 도대체 우리들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소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미국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모두들 그래요. 바로 일본이 우리들의 가장 큰 철천지 원수라고 말입니다. 중지해라! 연사를 중단시켜! 중지! 저럴 줄 알았지. 저럴 줄 알았어. 쟤 신종 같은 자로 중지해라! 중지! 조용히 하세요! 조용!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원수라고 그랬지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왜 우리의 원수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무지하다는 이 사실이 그러면 바로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박수! 박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독립국의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포들은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독립은 절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끌어내라! 전미치들을 끌어내라! 해산시키라고! 독립이라면 독립이 뭐겠지? 해산시켜! 해산! 이상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